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인공 아사미. 그녀는 문자를 읽지 않는 남자친구 도미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稲葉あさみさんあ、すいません。スマホの画面にあなたの名前が出てたもんで。 알고 보니 도미타는 외근을 돌던 중 휴대폰을 택시에 떨어뜨린 채 내렸던 거죠. 스마트폰을 주운 이 남자와 만날 약속을 잡은 아사미.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휴대폰 데이터의 복사까지 마친 남자. 그는 아사미와 직접 만나지 않고 멀리서 그녀가 휴대폰을 찾아가는 걸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미타는 구매하지도 않은 물건의 결제로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되죠. 한편 친한 직장 동료인 가나코의 권유로 SNS 서비스인 소셜북에 발을 들인 아사미. 그리고 그곳에서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고야나기의 댓글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댓글이었지만 제법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고야나기는 이제 데이트까지 제안합니다. あさみさん、今度の日曜一緒に映画でもどう？ 그리고 불안해하던 아사미에게 보내진 사진 한 장.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식에서 찍었던 평범한 사진이고 왜 그런 사진이 보내졌는지는 도미타도 알지 못했죠. 며칠 뒤 아사미는 가나코의 데이트 장소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 ようかなちゃん久しぶり 대학 시절 좋아했던 선배지만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던 다케이. 그는 대학 시절 그녀의 룸메이트였던 미나요의 자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이에 화가 난 아사미가 식당을 떠났고 뒤쫓아간 다케이가 갑작스러운 키스를 시도합니다. 이때 도미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ねえどうしようスマホが人質に取られた 알고 보니 랜섬웨어에 감염된 도미타의 스마트폰. 이에 보안 전문가인 우라노를 불러 급하게 생긴 문제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아사미는 고야나기에게 소름 돋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実は近くに越してきました。 불안해진 아사미는 도미타가 있던 술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건 다른 여자와 있던 도미타를 책망했지만 어쩐 일인지 도미타 역시 다케이와 입맞춤하던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은 야산에 버려진 여자 시신 두 구를 발견합니다. 주변을 더 살펴보니 총 5명의 희생자가 이곳에 묻혀 있었죠. 단서를 모으던 경찰은 최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토코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며 안심하던 어머니. 하지만 그 음성 메시지는 여러 음성 파일을 조합해 만든 가짜 메시지였죠. 아니나 다를까 사토코는 수상한 남자에게 붙잡혀 있었고 연쇄살인 피해자들처럼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사진 사건 후 조금은 냉랭해진 두 사람 사이. 그런데 알 수 없는 번호로 그녀의 사진들이 전송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소셜북에 접속하려 했지만 심지어 소셜북에는 다케이와 키스하던 모습까지 업로드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때 그녀에게 다가오는 수상한 그림자. 과연 그녀를 노리던 괴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겪게 된 무서운 사건들은 연쇄살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던 걸까요? 이 작품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원작이 꽤 두께가 있는 소설이었는데 영화는 이 스토리를 제법 훌륭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사미의 남자친구인 도미타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여자친구에게도 다정한 도미타였지만 다소 덜렁대는 그의 성격 탓에 그는 스마트폰을 두고 택시에서 내리게 됩니다. 무사히 스마트폰을 돌려받으며 이 일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미타는 구매한 적도 없는 카드 대금으로 50만엔이 결제되는가 하면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상황을 찍은 사진도 전송됩니다. 아사미 역시 소셜북 계정을 해킹당하고 다케이와 있었던 일들이 마음대로 업로드된 걸 알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 보안의 허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은행 어플 등은 분명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물건과 기능입니다. 하지만 편리하다와 안전하다는 같은 말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 단어는 상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편리한 나머지 안전성을 무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동으로 카드 내역이 저장되는 바람에 정기 결제가 나가는 줄도 몰랐던 경험, 혹은 의도치 않게 결제까지 되어 환불을 요청해야 했던 경험 등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 번 묻지 않기에 편리하고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나 서류의 준비 없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터넷 사업도 고도화가 되며 보안에 대한 인식도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도미타가 당했던 스마트폰 복사 혹은 랜섬웨어의 감염 등 사용자를 위협하려는 해킹 프로그램도 함께 발전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쩌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주된 범죄 양상 중 또 하나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독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스토킹은 일반적인 스토킹과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스토킹을 벌이는 고얀아기가 직접적으로 그녀와 접촉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SNS의 활성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의뢰가 아니어도 우리는 상대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계정 아이디 정도에서부터 깊게는 사는 지역, 교우관계, 집안 사정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영화 속 고얀아기는 마음에 들던 주인공 아사미와 공감의 선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결국 그녀가 몇 시에 퇴근하고 어느 역에 내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까지도 감시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도 없고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이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감정의 표출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걸 고얀아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스토킹에서 벗어난 스토킹의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영화는 고얀아기와 아사미의 행동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주었죠. 일본의 많은 추리소설에서 다루는 것처럼 영화는 사회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미를 노리는 수상한 정체의 위협뿐 아니라 도쿄를 일대로 범행을 일삼는 연쇄살인사건과 연결하며 이 문제를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영화는 마지막 부분까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흐름만 보자면 의심을 할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영화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도 그 함정을 피해 범인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두 흥미로울 수 있던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였습니다.